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오늘은 이상지질혈증과 신기능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지질혈증과 신기능 장애 하면 이 세 가지 주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끝나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스타틴과 단백뇨 그리고 크레아틴 상승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 데이터인데 미국에서는 일단은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랍도마이올레시스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마이알지아나 어떤 근육통 같은 경우는 2%, 3% 정도 발생한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노시보 이펙트가 상당한 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 외에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인지장애나 암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기능 장애나 백내장, 텐던이 럽처된다든지 헤모라직 스트로크가 있다거나 ILD, 그 다음에 뭐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단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능 장애랑 단백뇨를 한번 다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단백뇨와 신기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봤더니 로슈바스타틴에서만 40ml 정도 고용량을 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단백뇨가 나오고 혈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스타틴은 전혀 이런 보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AKI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랍도마이올라시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데 그것이 발생했을 때 이제 AKI가 동반되는 거지 뭐 AKI를 우리가 스타틴을 쓴다고 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단백뇨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로슈바스타틴 40ml 정도 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스타틴에 의해서 단백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또한 우리가 장기간 이 스타틴을 썼을 때 어떤 레날 인저리나 단백뇨 같은 것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주 드물게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틴과 신기능에 따른 허용 용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은 CKD 환자에서는 고용량의 스타틴에 대한 안정성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일단은 우리 여러 가지 제형 스타틴이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각각 스타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토바스타틴과 플루바스타틴은 일단은 분해가 되더라도 신장으로 배설되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다른 스타틴에 비해서. 그래서 아토바와 플루바스타틴은 우리가 어떤 신기능 장애가 있을 때 우리 스타틴을 그나마 조금 신기능이 낮다고 해서 아토바와 플루바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다른 스타틴 제형보다는 조금 더 안심을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GFR 1, 2, 즉 GFR 60 이상에서는 크게 뭐 용량이 제한을 걸어두지 않았는데 GFR 60 미만부터는 이렇게 허용 최대치의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이제 아토바스타틴과 플루바스타틴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각각 20에 80이거든요. 아토바가 처음 시작하는 용량이 10이고 플루바가 40이에요. 이 말은 즉슨 한 번까지만 더블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스터디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레날 익스크리션을 할지라도 20하고 80까지만 써라 라고 되어 있고 로슈바도 5부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5에서 10까지 피타바는 2부터 시작하는데 올리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능에 따라서 스타틴을 일정 양만 투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그것에 대해서 신기능이 나빴을 때 고용량의 스타틴을 쓴 것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토바와 로슈바, 뭐 피타바, 신바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용량을 신기능에 따른 허용 용량까지만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뭐 머슬 페인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간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KD 환자는 그러면 LDL을 어디까지 낮춰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는데 봤더니 이제
50세 이상 모든 환자들에게서 그리고 또한 50세 미만 만성 환자들 중에서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그러니까 CV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는 제일 먼저 스타틴 치료를 권고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쓰는데 얼마만큼 권고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LDL을 얼마만큼 낮춰야 될지 먼저 유럽 데이터를 봤더니 GFR 30에서 60까지는 하이, 고위험군으로 측정해서 LDL을 70 미만까지 낮추라고 되어 있고 GFR 30 미만부터는 베리 하이, 그러니까 초고위험군으로 정해놓고 55 미만까지 낮추라고 되어 있고 이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은 공통적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50%까지 LDL 수치를 낮추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분비 대사학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CKD 3, 4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LDL 100으로 낮추라. 고위험군에 속하니까. 근데 당뇨가 있거나 CKD 3, 4인데 고위험군 요소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70 미만, 그리고 CKD 3, 4는 익스트림 리스크로 해서 LDL 수치를 55 미만까지 낮추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확실하게 알려진 것, 스타틴 치료를 신장 질환에서 시행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LDL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성 신질환 환자일지라도 스타틴을 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미 투석받고 있는 만성 ESRD 환자분들은 새로 스타틴을 시작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 및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타틴과 신기능 장애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단백뇨와 신기능 저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로슈바스타틴을 40ml 정도까지 써야 이제 단백뇨나 혈뇨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장기간 스타틴을 쓴다고 해서 단백뇨나 신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발생하더라도 그 확률은 매우 적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가 신기능에 따라서 스타틴 허용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그 이상은 연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을 처방을 하는 때 환자분의 신기능에 따라서 이 정도 용량까지만 처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 그게 안 된다면 스타틴을 더 못 올리는데 우리가 허용치의 LDL을 도달을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에제티마이브나 좀 더 포텐시가 센 하지만 신기능의 허용치 범위 내에서 그런 스타틴 제형으로 변경해보는 게 오히려 권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CKD 환자에서 LDL을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스타틴을 쓰는 것까지는 권고를 하는데 얼마까지 낮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유럽과 미국 데이터를 봤더니 CKD 4, 5 이 정도는 굉장히 55까지 낮추고 이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ESRD 투석하는 환자들에게서는 새로 스타틴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시작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